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가족 상담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가족 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 챕터 1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족 상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가족 상담의 기본 원리는 체계 이론이다. 가족 상담은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인 간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세대 간의 역동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 가족 상담 이론이죠. 세 번째로 가족 상담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서로 의존되어 있는 것,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체계 이론의 핵심이죠. 이러한 체계적인 특성을 가족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 치료의 주 관심 대상은 문제나 문제의 원인, 여기에다 주 초점을 두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연쇄고리, 어떠한 연결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 치료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상담에서 주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에 20세기 중반 체계 이론이 도입이 됐고요. 이론적으로는 체계 이론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정립 등에 의해 초기 가족상담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이 가족상담에 영향을 준 게 무엇이냐? 집단 역동운동. 그러니까 더 이상 개입 대상을 개인에게 보는 게 아니라 집단에게 개입을 해야 된다. 한 개인에게 보는 게 아니라 집단에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집단 역동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동 상담소 지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인이나 이제 아동이나 그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는 성장 환경에서의 문제 또는 어떤 가족 관계, 가족 부모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동 상담소 지도 운동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부 상담이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개인에게 초점을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또 운동이 일어났죠. 또 사회복지 실천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 운동에서도 개입의 초점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제 초점을 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 집단 역동 운동, 아동 상담소 운동, 부부 상담, 사회복지 실천 운동, 이러한 것들이 체계 이론과 함께 많이 태동이 되면서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이론이 태동하게 된 거죠. 동그라미 6번에 포스트 모더니즘 역량과 제2차 사이버네틱스,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주의, 언어에 초점을 두는 언어의 역할을 강조한 거, 언어의 역할, 그리고 페미니즘, 울트라 모더니즘,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동그라미 6번에 나타난 이러한 움직임은 후기 가족 상담 이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기 가족 상담 이론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해결 중심 치료나 이야기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친 건 동그라미 6번에 있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에요. 철학적 사조들이죠.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것은 초기 가족 상담 이론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고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는 건 후기 가족 상담 이론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죠. 그 다음에 가족 상담 이론을 한번 이론의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든 가족 상담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큰 체계가 하위 체계에 막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체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연결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게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 부분들의 연결망, 이게 이제 체계 이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사회적 관계, 세대 간의 역동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체계 이론에서는. 체계 이론이 각각은 하나의 어떤 체계이면서 또 다른 체계와 영향을 주고받고 하위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해 있고 이런 어떤 영향 관계.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의존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체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도 나의 하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족 안에서의 어떤 관계, 세대 간의 어떤 역동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디귿에 보시면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선형적인 건데 비선형적인 것은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원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원인인 것이 결과가 되고 결과인 것이 또 다시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선형적인 것은 이거죠. 선형적인 것은 이거고 비선형적인 게 이거죠. 선형적인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비선형적인 것은 원인이었는데 결과가 되고 이게 다시 뭐에 또 영향을 주고 이게 영향을 줘서 또 결과를 주고 이게 다시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를 보는 게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체계의 불균형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고 체계를 유지하려는 또 안정지향성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역기능적이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이거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또 안정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에 보시면 가족 체계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순환적인 인과관계 이게 이제 순환적인 인과관계 비선형적인 거 순환적인 인과관계 이런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죠. 미음의 가족 체계의 생활은 구성원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으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다중 귀결성을 갖는다. 어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합쳐지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뭔가가 생기죠. 둘이 같이 합쳐지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활동은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이다. 그리고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다중 귀결성. 그죠? 다중 귀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설명이죠.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 그래서 동일 출발에서 다양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 이게 이제 다중 귀결성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과 유사한 설명으로 동일 결과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동일. 이것은 다중 귀결성. 귀결이고 동일 결과성은 출발점은 다 달랐는데 결론이 같은 것. 이혼. 이렇게 결론이 같아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 결과성이죠. 이거는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다 다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읍의 가족 체계론적 시각에서의 가족을 한번 보면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가족 상호작용 패턴이 더 중요하고요. 가족 체계는 단순한 선형적인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인과관계다. 그리고 체계가 기능적으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전체가 질서 있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 가족원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도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방식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무엇일까요? 아날로그겠죠? 디지털 의사소통이 있고요. 아날로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은요. yes, no, 단답형,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성,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불연속성. 아날로그는 연속성입니다.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연속되어 있는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지털은 불연속적이고 감정도 포함되지 않고 단답형적인 거고 아날로그 의사소통은 연속적인 거, 또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함께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아날로그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포함되고 어조도 있고 이런 것들, 또 연속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 그게 아날로그적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에 머턴 람피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으로 모든 유기적 조직체는 상위체계와 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인간은 사회의 일부분이다. 그죠? 모든 유기체는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니은의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체로 본다. 그래서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디귿의 체계는 주위를 둘러싸고 구분짓는 경계를 가지며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체계는 자기만의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체계들이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상담을 설명할 때 이 체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그 모빌을 설명을 하죠. 모빌을 보면 모빌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모빌이 움직이면 다른 모빌도 움직이게 되죠. 이것처럼 체계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보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움직임,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계의 개념, 체계 이론의 기본 전제, 또 가족의 어떤 역동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리을의 개방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기능하는데 이를 니겐트로피, 네겐트로피라고도 하고 니겐트로피라고도 하죠. 또는 부적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니겐트로피라고 한다. 이것은 뭐냐면 니겐트로피 상태는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기능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체계는 개방성과 폐쇄성이 있다라고 동그라미 디귿에 나와 있잖아요. 체계는 개방성과 폐쇄성. 개방체계와 폐쇄체계가 있다. 근데 니겐트로피 상태는 개방성과 이 폐쇄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 상태가 니겐트로피 상태입니다. 근데 미음에 보시면 가족체계에서 니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개방성과 폐쇄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비읍에 폐쇄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교환이 없고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무르는 거다. 이것을 엔트로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체계, 개방성과 폐쇄성의 어떤 극단성에 있는 때를 엔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개방성이나 폐쇄성의 어떤 극단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엔트로피고 적절한 거, 개방성과 폐쇄성의 적절성을 유지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겐트로피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적 엔트로피라고도 하죠. 시옷의 체계는 비합상선, 부분의 합은 전체가 더 크다, 부분의 합보다. 그러니까 비합산성이고 순환적인 인간성을 갖는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 상담에 한번 적용해 본 게 동그라미 2형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고요. 가족은 일반 규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가족 체계는 경계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 체계의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아까 모빌, 또 체계 이런 설명을 근거로 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가족 체계는 그런데 항상성을 유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신들이 유지했던 그 모습을 잘 변화시키지 않는, 그것이 역기능적일지라도 잘 변화시키지 않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죠. 또 의사소통이나 피드백 기능을 중시해요.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개인의 행동을 순환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신 거예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내가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니까 또 술을 먹고, 술을 먹으니까 또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술을 먹고, 남편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술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귀결을 하려고 그러고, 아내 입장에서는 술을 먹었으니까 내가 잔소리를 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적 인과관계죠. 가족 체계는 개방 체계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가족은 하위 체계를 가지고 있고 상위 체계의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도 어떠한 이것은 사회라는 상위 체계의 하위 체계로 있어요. 동시에 더 낮은 개인 체계의 상위 체계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하위 체계보다 더 위. 근데 또 이것은 또 어떤 사회라는 상위 체계의 또 하위 체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가서요. 우리가 지식인에 한번 보면 가족의 하위 체계를 한번 보면요. 가족 체계의 하위 체계는 성별, 세대, 또 어떤 관심, 기능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개인 또한 가족 내의 하위 체계를 이루고, 그죠? 각 구성원은 여러 개의 하위 체계에 속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개인은 뭐 형제 자매 하위 체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모 자녀 하위 체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개의 하위 체계에 속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 체계는 하위 체계를 구성하고 사회 체계는 가족의 상위 체계가 된다. 가족의 하위 체계들은 상호작용하면서도 각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갖죠. 이것이 가족 하위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읒에 보면요. 체계의 종류와 용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 체계는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개방 체계입니다. 폐쇄 체계는 상호 교류가 없는 상태죠.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출도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구성하는 소단위. 그래서 나와 너의 요 사이,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경계죠. 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론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체계의 이중적인 성격이죠. 아까 우리가 이 가족을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이거는 체계가 소멸해 가거나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는 과정. 폐쇄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 상태고 그래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이게 이제 부적 엔트로피죠.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고 그래서 체계가 개방성과 폐쇄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거 이게 이제 네거티브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이야기하고요. 항상성,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상태죠. 안정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쇠퇴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부적 트로피는 환경이 변화할 때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부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은 뭐예요? 체계가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 것을 고수하는 거.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정적 피드백은요. 뭐예요? 반대로 체계가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정적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부적 피드백, 정적 피드백. 이 개념 알아두시고요. 또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가 있고 극단적인 개방 체계나 폐쇄 체계는 건강한 체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치읓에 보시면 폐쇄 체계와 개방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선 열린 체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린 체계는 엔트로피 상태는 낮은 상태죠. 네겐트로피 상태는 높은 상태입니다. 열려 개방성이니까요. 질서도 잘 잡혀 있고요. 혼란되지 않고요. 또 법칙성이 잘 준수되고 정보의 필요성도 많죠. 열려 있으니까 이런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가족 상담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요. 47년에 그죠? 위너라고 하는 학자 그룹으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을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키자비라는 어떤 어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순환적 인과관계, 피드백 기제에 관한 어떤 과학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생물체계와 사회체계 안에 있는 어떤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 기제 이것에 대한 개념을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이버네틱스는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사이버네틱스는 일반 체계 이론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를 하죠. 그리고 2차 사이버네틱스는 나중에 그 후기 가족치료 이론에 영향을 준 게 2차 사이버네틱스입니다. 4번에 보시면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피드백망 또는 환류작용이라는 제어 체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에 가족 치료에 있어서의 사이버네틱스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기계의 자동 제어 장치 원리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이거든요. 원리를 가족 체계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리을에 보시면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 1차 사이버네틱스죠. 1차 사이버네틱스는 치료자들이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이나 전문적 기술로서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요. 치료자가 어떤 위치냐, 어떤 전문가다.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알고 있다.
가족 체계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치료자를 보았고요. 미음의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를 동등한 관계로 봤습니다. 좀 다르죠.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그 다음 표에 나와 있죠.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을 한번 보면요.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치료자는 가족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객관적인 관찰, 의도적인 개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치료자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체계를 관찰하는 외부의 관찰자 역할로 본 게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치료자를 바라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족 밖의 존재다,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 사이버네틱스의 어떤 한계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왔겠죠. 그 한계점을 한번 보면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자율성, 자기 조직 능력이 풍부함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유기체 자체가, 그러니까 1차 사이버네틱스에는 유기체가 상호작용하는 것만 지금 관심을 뒀잖아요. 다른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는 것만. 그런데 그거의 한계가 뭐냐면 이 유기체 자체가 자율성도 있고 유기체 자체가 자기 조직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상호작용도 하지만 이 유기체 자체가 어떤 자기 조절 능력, 자기를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봤겠죠.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치료자에 대한 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점에 보시면 치료자의 개입 기술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치료자를 상당히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 본 거죠. 그래서 치료자의 개입 기술을 더 중요시 여겼고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외부에 있는 존재라 그랬죠. 치료자는 외부에 있어서 관찰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왔는데 2차 사이버네틱스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상호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율성과 자기 조직의 능력, 또 자기 준거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있다. 유기체 자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피드백 과정을 통해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가정했어요. 상호작용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턴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치료자는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 대상자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치료자는 자기 준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결정 여부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준거, 자기만의 어떤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치료자는 인간이 실제로 구성하는 것을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의 자기 준거틀에 기반을 둔 목표 준거틀을 갖는 것이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1차와 2차는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아마 이 가족상담 위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롬펜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생태학 이론, 일반 체계 이론 이것을 포함한 거죠. 이번에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래서 3번에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을 하는 거시체계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체계 안에 인간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인간과는 생태체계 이론의 인간과는 한번 보면 기억에 인간은 사고, 감정, 행동을 가진 생물학적, 심리학적, 영적, 사회적, 문화적 존재다. 그리고 니은, 생태학적인 전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교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태체계 이론에서 인간에 대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상담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가족상담의 의의인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족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자가 가족을 체계로 보고 가족을 단위로 가족의 기능, 역할, 관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어떤 상담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가족상담이란 가족을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체계 속의 상호교류 양상에 개입해서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구하는 접근 방법. 이게 이제 가족상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요. 가족을 한 단위로 봤죠. 그리고 가족 내에 존재하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수정, 변화시켜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족상담의 목표로 본 것입니다. 동그라미 9번에 가족상담은 가족성원과 가족기능상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개인상담에 비해서 체계론적 가족상담은 가족원 개인의 행동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지식인에 보면 부부상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탐색하는 것, 가계도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부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는 부부간 합의에 의한 종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부부상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족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가족문화에 적합한 가족상담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핵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확대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한국 상황에선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구의 이론적 기준보다 한국의 가족 현실에 기반을 둔 어떤 것, 평가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제 해결 방식과 현대 가족상담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족상담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가족상담의 주요 유형 중에요.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아두셔야 되고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비교를 해보면요. 개인상담은요.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가족상담은 유기체론적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의 대상. 개인상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상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족 상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족 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대상은 가족 성원의 관계. 이게 상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출했다. 자녀가 가출했다. 청소년 자녀가 가출했다. 그러면 개인 상담에서는 이 가출한 이 아이를 보는 게 개인 상담이라면 가족 상담에서는 이 자녀가 가출한 이 가족의 전체의 관계. 엄마는 어떤 위치에 있고 아빠는 어떻고 상호 역동 관계가 어떻고 어떤 상호 흐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이가 가출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족 상담이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요. 개인 상담은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의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 거고요. 가족 상담은 가족 성원 또 가족 기능상의 변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제 가족 성원과 기능의 부작용을 바꿔서 기능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게 가족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담자의 역할.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문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족 상담에서는요. 상담자는 그냥 조정해주는 사람, 안내해주는 사람, 조력자예요. 문제 해결자는 가족 성원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의 초점입니다. 개인 상담은 내담자의 특성은 무엇이고 내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반면에 가족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나 증상은 그가 속한 가족이나 관계 역기능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의 가족 관계 맥락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 가족 관계가 문제의 초점이다.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서 보면은 개인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반면에 우리 가족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인식행위에 초점을 두며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내담자마다 인식행위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경험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원 개인의 행동 문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사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각 개인의 특성을 모두 잘 파악해야 되고 문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다. 가족 상담을 진행할 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재고 조화를 통해서 체계 구성원의 정신내적 과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원리. 이게 이제 가족 상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가족을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이 역기능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가족을 재구조화해서 전체적인 그렇게 할 때 구성원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족 상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개인 전체의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의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죠.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의 주요 유형 중에 합동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전 가족 구성원을 동시에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드시 혈육이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 상호작용이나 기능 역할, 균형 등에 대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도의 상담자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면접을 하고요. 별도의 상담자들이. 그래서 개별적인 면접 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행 상담은요. 합동 상담하고 합동 면접한 다음에 뭐예요? 각각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개별 면접을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합동 면접을 같이 한 다음에 흩어져서 개별 면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병행 상담입니다. 그리고 혼합 상담은 여러 가지 적절한 상담 방법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혼합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의 적용입니다.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우울증, 불안 등 정서장애가 있을 때,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혼생활 문제, 가족의 죽음, 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이럴 때 이제 가족 상담이 필요하고요. 가족 상담이 부적합한 경우를 알아두셔야 되죠. 가족원들이 모래알처럼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아주 적을 때는 가족 상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정신병적인 폭력이나 지각장애, 사고장애, 정신병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 가운데 그럼 이제 어려운 거죠. 또 방어기제가 너무 강할 때 가족원들 간에 가족 상담이 어렵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정신지체화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가족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죠. 또 조현병 환자가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족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족 상담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어떤 전제들, 이론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